예. 제 질의를 본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비상시국으로 탄생된 정부인 만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낮은 신상 털기라든가 카드라는 방송으로 정확하지 않는 걸로 후보자를 비하한다거나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위해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껏 어저께 총리 후보자의 통일관, 안보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내용과 감염병에 관한 것,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총리 후보자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어저께 검증을 했습니다. 경제도 좋고 경제 발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야,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거치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를 하니까요. 세금을 더 내라 하니까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2008년도 정도 됐을 때 165만 명 됐을 때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부양의무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지육신이 멀쩡하면 너는 일해라 이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또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일해라고 하면 그분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일자리 없이 일해라. 이래서 그것을 근로 능력으로 해서 판정을 만들어서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많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참 많은 분들이 이 생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리 후보자께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기준을 입법 발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의 취지는 다들 아는 것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가족을 오히려 파내야 된다든가 하는 비인간적인 일까지 이제 생기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년층, 장애인, 또 몹시 생활 형편이 나쁜 분들이라든가.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네. 제가 이것을 부양의무자 폐지를 제가 18대 국회 때도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그 문안을 바꾸어서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서 정부 반대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를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입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양의무자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을 빼고는 거의 부양의무자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업을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돼 버리니까
다시 그 직장을 버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활에서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면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저희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떤 예가 있냐면 인천에 사는 모 씨는 경추 손상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성년이 된 딸이 직장을 가져버리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 딸이 직장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만드는 것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사람을 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류는 해서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장애 등급제를 만들었는데 이 장애 등급 돈을 안 주게 한 장애 등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의 유행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장애 등급제는 정말 장애인을 급을 매겨서 그걸 네. 돈으로 한다는 그렇죠. 건 매우 비인간적인 예. 일이고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고칠 때가 됐습니다. 그 장애의 유행에 따라서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장애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등급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어제 질의 마지막에 공직자 재산 신고사항에 올 3월 배우자 예금이 2억 4천이었는데 후보자 청문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에는 3억으로 돼 있어서 6천만 원가량이 증가를 했는데 오늘 해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후라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뒤에 배석하신 분들 이거 네네. 안 챙기시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아닙니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안합니다. 바른 시간 중에 해명하겠습니다.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다고 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하루를 두고 지금 오늘 해명을 미안합니다.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그렇게 안 주시다가 이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장남의 수입 2015년도 3,400, 지출 9,300. 이건 신용카드로만 지출한 겁니다. 현금 지출 빼고요. 세 공제 받으려고 지출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 수입 3,600, 지출 8,500. 합쳐서 원천 징수 영수증만으로만 현금 지출 빼놓고 며느리는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남의 재산은 꾸준히 전체적으로 증가돼 있는데 수입 지출 구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 두 해만 해도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된 거죠. 수입보다도. 그럼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재산은 증가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돈이 어떻게 장남의 어떤 수입으로 1억 700만 원이 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 지금 저는 그것이 부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통장에서 지금 빼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은요. 해 보면 2014년 6월에 결혼한 직후죠. 7개월 후에 6월에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다 해지가 됐어요.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8천 얼마인가가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2015년, 16년 올해 2년 동안에 1억 700만 원이 장남의
재산은 증가됐어요. 이 시기에. 빚이 없는 거죠. 증가됐는데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요. 1억 700만 원이 지출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죠. 이거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까 이 두 가지 네. 네, 빨리 주시기 두 바랍니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자께서 이경호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특보에 관해서 아닙니다. 특보에 관해서 그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는 무급이라고 했지 이경호가 무급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특보에 관해서 무급이라고 분명히 아닙니다.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급특보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무급특보가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 저는 그것이 특보의 명단인 줄 알았습니다. 특보 중에는 무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경호 특보를 제가 언급을 했고 월 300만 원입니다. 특보 그렇죠. 네. 이거 수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기록을 얘기를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누구라고 지칭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네가 임명한 정무직 그 명단인 줄 알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길래 예. 그중에 많은 숫자는 무급입니다. 그랬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경호 특보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했고 그다음에 그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을 계약직으로 정무특보로 이경호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황정호 전 도의원이라고 목포시 도의원을 했던 후보의 캠프에서 도왔던 분입니다. 이분도 정무특보로 또 돼 있고요. 최충규 정무특보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16년 9월 9일에서 18년 9월 8일까지 3년 계약을 한 거고요. 황정호 특보도 2014년 9월 1일에서 18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정무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뭔 역할을 하는가요? 소통의 역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직을 내려놓고 후보 청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필요한가요?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행정부지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보좌를 해주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죠. 네. 아시다시피 이 세 분을 지금까지 쓰셨어요. 거의 그동안에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말하자면 거의 뭐 보원 차원이겠죠. 이렇게 세 분을 쓰셨는데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약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네, 우선은요. 임명한 사람과 같은 날 그만두게 돼 있는 그 분야가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자동으로 전부 두었고요. 특보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농해수 위원장 시절에 2009년 국민적 비판과 당내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을 두고 4대강 사업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 네. 제가 평가하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평가하고 취지와 그다음에 달리 잘못된 것이 많죠. 맹탕 지금 이제 감사를 지시하셨는데 또 총리가 되시면 이게 다시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이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내에서 비판.
그 당시 민주당 네네.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 입장,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감사가 할 예정인데, 네. 감사가 그런 입장을 가지신 총리 후보자께서 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실지,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우선요, 잘 아시겠지만 4대 강 사업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입니다. 농수산위원회는 저수지를 다루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저수지 중에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만 뚝 높이기, 숭상을 하자해서 한 4천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정부 여당은 원안 통과가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농수산위원들이 4대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저수지만 저수지냐? 그럼 나머지 저수지는 숭상이나 준설을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하다가 장관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30% 정도를 떼서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저수지, 서해나 동해나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를 숭상하거나 준설하는 예산으로 쓰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협상이 계속되다 결국은 17%를 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에 좀 강경하신 분들은 결국 그건 4대강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4대강 관련 예산을 오히려 깎은 것이다. 이래서 맨 처음에는 당에서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네, 후보자 좀 짧게 좀 핵심만 정리해서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예산심의 지침은 30% 정도를 4대강 아닌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의 취지는 다들 아는 것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가족을 오히려 파내야 된다든가 하는 비인간적인 일까지 이제 생기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년층, 장애인, 또 몹시 생활 형편이 나쁜 분들이라든가. 그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예. 제가 이것을 부양의무자 폐지를 제가 18대 국회 때도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그 문안을 바꾸어서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서 정부 반대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를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입법할 수 있도록 좀 감염병에 관한 것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총리 후보자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어저께 검증을 했습니다. 경제도 좋고 경제 발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야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거치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를 하니까요. 세금을 더 내라 하니까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2008년도 정도 됐을 때 165만 명 됐을 때 그 숫자를 제 질의를 본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비상시국으로 탄생된 정부인 만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낮은 신상 털기라든가 카드라는 방송으로 정확하지 않는 걸로 후보자를 비하한다거나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위해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껏 어저께 총리 후보자의 통일관, 안보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내용과 그러기 위해서 부양의무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지육신이 멀쩡하면 너는 일해라 이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또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일해라고 하면 그분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일자리 없이 일해라. 이래서 그것을 근로 능력으로 해서 판정을 만들어서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많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참 많은 분들이 이 생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리 후보자께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기준을 입법 발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양의무자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을 빼고는 거의 부양의무자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업을 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돼 버리니까 다시 그 직장을 버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활에서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면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저희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떤 예가 있냐면 인천에 사는 모 씨는 경추 손상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성년이 된 딸이 직장을 가져버리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했단 말입니다. 그 딸이 직장을 버려버렸습니다.